네, 이제 9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급에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나왔는데 수입에는 용역이 빠졌죠. 예, 제목을 봤을 때. 예. 자, 만약에 수입에서도 용역의 수입에서도 부가세가 과세가 된다면 제목을 이렇게 안 만들었겠죠. 아까 재화의 공급은 앞에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재화의 수입을 포함을 하려면은 만약에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면은 용역의 공급 및 재화와 용역의 수입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입에서는 용역을 쏙 빼고 재화의 수입이라고 했어요. 타이틀을 딱 봤을 때 용역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없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국내에서의 공급은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다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하지만 수입의 경우에는 용역에 해당되는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재화의 수입만 과세가 된다는 거 챙겨 두셔야 되겠고, 자, 그럼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용역의 공급은 무엇이냐? 1, 2, 3 간단해요.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재화의 공급은 뭐 일반적인 공급, 특수한 공급, 네, 해가지고 굉장히 좀 그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용역의 공급은 뭐 이게 다예요. 용역의 공급을 두 줄로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뭐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영물을 제공하거나 시설물이나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사업자가 다 용역사업자예요. 임대사업자. 그 다음에 건설업이 다 용역사업자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 청소대행업, 경비용역, 그 서비스에 용역이 들어갈 만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용역의 간주 공급. 용역의 간주 공급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이걸 순화시키면 용역의 특수한 공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실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자, 우리가 재화의 특수한 공급 중에 자가 공급 같은 거 있었잖아요. 예. 자가 공급, 네. 개인적 공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장에 있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내 자녀에게 그냥 줬다. 개인적 공급으로 부가세는 내야 돼요. 네. 부가세는 내야 돼요. 그러면 이 용역의 간주 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용역의 간주 공급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가리키는데 내 자녀를 가리켰어요. 예, 운전 가리키는 거 용역이거든요. 예, 용역. 자, 그런 것이 존재는 하는데 이것을 현실에서 밝혀내기가 어려워요. 판매는 밝혀져요. 재화는. 왜 그러냐? 재화라는 거죠. 세금계산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재화는 물품이잖아요. 물품. 그러니까 재고 관리에서 빵꾸가 나요. 그걸 거짓말을 하게 되면, 즉 누락을 하게 되면 장부에서 빼면은 재고가 안 맞아요. 나중에. 하여튼 자녀에게 주었던 거래처에 판매했던 뭔가 정리는 해야 돼요. 그 정리. 그런데 여러분 용역은 정리 안 해도 몰라요. 예, 내가 노동을 제공한 거잖아요. 노동을 제공한 걸
정리 안 했어. 뭐 장부가 안 맞을 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용역의 간주 공급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과세하지 않으면 과세 형평이 침해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사실상 현실에서 과세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세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용역의 무상 공급. 네, 이거는 이제 간주 공급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예, 무상 공급. 예. 일반적인 경우라고 그랬어요.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 타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즉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런데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용역의 무상 공급에서 과세가 되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만 과세를 해요. 특수관계인에게,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건 주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업용 부동산. 사업용 부동산. 예, 여러분 내가 살던 집 하면은 그냥 주택입니다. 예, 내가 살던 집을 내 자녀에게 그냥 무상으로 여기서 살아라. 예, 나는 다른 집이 있으니까. 뭐 그거는 부가가치세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사업용 부동산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오피스, 우리 그저 임대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사업자, 임대 사업자의 사업용 부동산. 그러한 사업용 부동산, 상가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상가라든가, 네, 그런 그 임대 사업용으로 마련한 그러한 부동산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했다 하더라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완전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세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데 예외인 것 딱 하나 있으니까 이 예외인 걸 기억해 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용역의 공급은 이것이 전부 설명의 전부입니다. 용역의 대표적인 업종이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설업, 임대업, 이거 다 용역이에요. 그 다음에 경비 용역, 청소 용역, 이런 업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법률사무소, 세무사 사무소, 회계사 사무소, 거기서 제공하는 서비스, 또 우리와 같은 학원이 용역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음 줄에 보면은 재화 용역의 공급 사례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재화인지 용역인지 구분을 하는 게 좀 애매할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애매한 것을 정리를 해놨어요. 예. 이거는 용역이다 이거예요. 이건 확실히 용역. 그런데 이거는 재화다 이거예요. 이건 재화다. 네. 그리고 요 밑에 거는 또 용역이다 이거예요. 요거 밑에 거 이거 용역. 그리고 그 밑에가 다시 재화다. 네. 자, 그게 뭐냐면은 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설업을 먼저 보겠습니다. 건설업을 두 줄로 설명했어요. 위에 거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 전부나 일부를 부담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기가 주요 자재 그 밑에는 가공이군요. 가공. 네. 자, 그러니까 요 위에 거 여기 보시면은요. 건설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설업자가 자재를 전부 부담했던 아니면 일부만 부담했던 간에 전부 용역이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업은 다 용역업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뭐냐면은 이 가공업에 대한 얘기네요. 가공업. 요 두 개가. 요 두 가지가 가공업인데 이렇게 되면은 용역이고 이렇게 되면 재화라는 얘기네요. 여러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차이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줄 내용을 보면은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한 가공만 해준 거. 이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 뭐 세척 용역을 했다든가. 예, 세척 용역. 자, 뭔가를 제품을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세척을 안 하고 가공업체에다가 세척만 해주는 가공업체에다 보내가지고 깨끗이 세척을 해서 다시 받아요. 그러면 그 세척을 해주는 회사는 물로 씻어만 준 거예요. 걸레로 닦아만 준 거예요. 아무런 자재를 거기에 담지 않았죠. 그것은 용역이다 이거예요. 용역. 자, 근데 그 밑에 보세요.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네. 자, 자재 전부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A라는 업체에서 만들었어요. 대부분은 중간쯤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한테 줘. 그럼 우리 보고 가공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공한 것은 껍데기에다가 뭐를 입히는 거예요. 네. 자, 만약에 나무로 뭔가를 가구를 만들어 가지고 가구 공장에서 거의 다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구 나무에다가 껍데기에다 무슨 코팅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예, 무슨 좋은 그 원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기술이 있어요. 나무에다가 뭔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 속은 무슨 나무로 되어 있는데 껍데기는 우리가 만든 어떤 자재가 들어가요. 이것은 재화다. 이거. 가공이 아니고 그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자, 용역인가 재화인가를 왜 구분해야 돼요? 이게 용역의 공급이냐 재화의 공급이냐에 따라서 말이죠. 큰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저 위에서 뭐 했습니까?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공급으로 보지를 않아요. 무상으로. 근데 재화는 무상 공급이 인정이 안 돼. 재화는 무상으로 줬다 해도 증여로 본단 말이에요. 증여. 예. 그런데 용역은 증여로 안 봐요. 사실상 증여지만 우리가 과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간주 공급 있지만 존재하지만 현실에서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용역의 공급이냐 재화의 공급이냐라는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뭐 일반적인 것은 괜찮은데 무상이었을 땐 이게 완전히 큰 다른 해석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산업재산권, 즉 무형자산이에요. 무형자산. 산업재산권 하면은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앙권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빌려주는 걸 대여라고 그러죠. 대여하는 것은 용역이고요. 양도하는 것은 재화입니다. 그래서 대여해 주는 거, 뭐 이런 건 우리가 그 렌트해 주는 거잖아요. 그건 용역이에요. 용역의 공급인데 양도한다는 것은 팔았다는 겁니다. 파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그래서 산업재산권은 빌려주는 건 용역이요, 양도하면 재화로 본다. 그래서 그 좀 논점이 있는 것을 가공업하고 건설업하고 그 산업재산권에 대한 세 가지의 좀 논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 정리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입은 용역의 수입은 부가세가 없다. 부가세가 없다. 그런데 재화의 수입은 부가세가 있다. 자, 재화의 수입을 보면요. 재화의 수입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이다. 가로 열고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자, 보세구역을 거쳐서 국내에 들어오는 게 수입이다 이겁니다. 수입의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수입 신고를 하는 거예요. 수입 신고. 그래서 세관에 수입 신고가 일어나면 그거는 수입으로, 재화의 수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가로 열고 외국 선박에 의해서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도 포함한다.
여기서 외국이라는 것은 공해상도 외국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예. 꼭 미국 연해, 필리핀 연해에서 채취한 것만 거기만 외국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큰 바다에 가면 공해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공해상에서 가져온 것도 외국에서 가져온 걸로 본다. 예. 수입이다 이런 얘기. 자, 수출 신고가 수리된 것도 수입이다. 수출 신고가 수리된 것도 수리된 물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일이 뭐 많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수출품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게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고 하는 거죠. 예. 수출이라는 것은요, 수출 신고만 돼서 수출이 아니라 선적이 일단 일어나야 돼요. 선적까지. 그러니까 신고하고서 보세구역에 있다가 다시 들어왔다. 선적이 안 되고, 그러니까 배에다 싣거나 비행기에 딱 실으면 그때부터 이제 그건 수출품이에요. 근데 가려고 하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거는 수입은 아니에요. 수입 취소지. 아니 수출 취소. 수출하려고 갔다가 선적 못하고 뭐 기후 사정이 나빴다든가 일기예보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들어왔다. 그거는 이제 수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수출 취소로 보는데, 자, 배에다 싣고 저기 태평양 가서 미국으로 갔어요. 아니면 공해상까지 가다가 다시 왔네? 그거는 수입이에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부가세가 과세되고요. 용역의 수입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용역의 수입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용역의 수입이라고 그래서 선생님 그 특허권이 특허권은 용역인가요? 용은 수입이니까 특허권을 우리가 사오는 거잖아요. 재화잖아요. 재화. 부가세 있어요. 재화니까 특허권의 양도는 재화로 본다. 용역이 뭐예요? 서비스예요. 서비스. 자, 우리가 어떤 미국하고의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법률 사무소에 그 자문을 요구했어요. 미국의 법률 사무소. 그래서 미국 법률 사무소에서 $100의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을 했어요. 그러면 미국의 용역을 우리가 사용한 거잖아요. 거기에 부가세는 없다. 그거는 용역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자동차를 사왔다. 그럼 거기 부가세가 있지만 미국 법률사무소의 서비스를 받았다. 교육 서비스. 미국의 어떤 교육 서비스를 받았다. 이런 것은 부가세가 없다. 왜냐하면 그 용역의 수입에 해당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제공은 용역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경비 용역이라고 했을 때 우리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경비실에 근무하는 것은 그거는 용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로계약 고용관계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용역이라고 보지 않는다. 청소하는 인력도 마찬가지고 그 청소를 하는 인력이 청소회사 소속이어야 돼요. 청소회사 소속이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그 사람에게 사실상 급여를 주고는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청소회사에 사용료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용료. 근데 그런 것은 용역이에요. 용역.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고 그 인력을 공급해주고 하는 그 용역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용역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근로계약 체결해가지고 우리 회사 직원으로서 청소 일을 한다. 그 사람은 용역이 아니다. 그 서비스는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용역과 수입에 관한 거 정리 끝났죠. 다음은 부수재와
그리고 부수 용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아까 그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그 얘기입니다. 자, 책값이 2만 원인데 거기 DVD가 포함됐다고 봤을 때 우리는 서점에 가서 책을 사러 간 거지 음반 사러 간 건 아니죠. 그랬을 때 우리는 책을 샀다. 그러면 책은 면세제화란 말이에요. 면세제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DVD가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면세 공급으로 봐서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 내가 음반을 사러 갔어요. 음반. 근데 음반에 그 수록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서가 매뉴얼 설명서가 책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샀습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5만 원이다. 그건 다 과세예요. 그건 책자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설명서는 부수되는 공급이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 부수재화나 부수용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재화, 주용역이 과세냐 아니면 면세냐를 따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주된 공급이 뭐냐? 거기에 따라가는 거다. 부수되는 거는. 예. 이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은 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다음에 해당되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다.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네, 아까 그 책 얘기 아니면 음반 얘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볼까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다음에 해당하면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에 따른다. 예. 자, 여기 오른쪽 거는 이걸 과세로 보느냐 면세로 보느냐를 판단하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사업이 과세면 과세, 주된 사업이 면세면 면세에 따라야 된다. 1번이 그 얘기예요. 2번.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예. 이거는 이제 부산물 같은 거예요. 예, 부산물 같은 거. 이것도 주된 사업에 그냥 따르는 거예요. 예, 주된 사업에. 예, 주된 사업이 면세면 그냥 부산물 나온 게 혹시 과세라도 그냥 면세로 처리하는 거예요. 예, 면세로. 자, 그런 얘기다. 주된 거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밑에 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부수되는 재화가 면세인 토지였을 때하고 과세인 건물이었을 때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아직 우리가 면세 재화에 대해서 아직 정리를 안 했습니다만은 토지는 면세 재화의 아주 대표적인 재화입니다. 토지는 원래가 면세예요. 그래서 토지를 만약에 제공했다, 즉 매각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사업자가 옷을 만드는 제조업이든 아니면 면세 사업자인 은행이든 간에 금융업이 면세 사업자거든요. 보험업도 면세 사업자고 이 주된 사업지 제조업 과세 사업자이든 금융업 면세 사업자이든 부수되는 재화 그 공급 재화가 면세면은 그냥 두 개 다 업종에 관계없이 그냥 면세예요. 그런데 과세일 때는 다르게 해석해요. 자, 부수되는 재화. 이 부수되는 재화라는 것은 어쩌다가 판매하는 공급하는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우연히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가 여기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건물의 경우는 과세 재화입니다. 과세 재화. 그런데 제조업에서 건물을 팔았어요. 당연히 과세. 그런데 금융업에서 건물을 팔았어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면세. 자, 왜 그러느냐? 자, 금융업에서는 이 건물이 과세입니다만은 이거 주된 사업하고 관련되지 않아요. 우연히 일시적으로 팔게 됐어요. 은행에서 건물을 계속 사고 팔고는 그 부동산 매매업이 아니라 이제 은행이 지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점 건물이 필요 없으니까 매각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업종, 주된 업종이 뭐나 따르게 돼 있어요. 면세인 경우는, 면세 사업자의 경우는. 자, 그래서 부수되는 재화가 면세 재화이면 다 면세고, 과세 사업자든 면세 사업자든. 부수되는 재화가 과세 재화이면 과세 사업자는 과세요, 면세 사업자는 면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면세 사업자죠. 학원 사업자, 면세 사업자. 자, 제가 사용하던 냉온풍기가 있어요. 냉온풍기를 300만 원짜리를 샀었는데 제가 한 2, 3년 쓰고 이걸 한 100만 원에 처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판매하는 냉온풍기 1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네. 거기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 자, 왜 안 되느냐? 면세 사업자거든요. 면세 사업자. 자, 면세 사업자가 어쩌다가 부수되는 과세 재화를 팔게 됐어요. 필요 없으니까 저걸 팔거든요. 그때 부가세는 면세된다 이거예요. 근데 과세 사업자가 자기가 사용하던 냉온풍기를 300만 원에 사가지고 사용하다가 중간에 100만 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거기엔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예, 부가가치세. 왜? 여기에 해당되죠. 과세 사업자는 과세가 된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세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면세 사업자라고 하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면세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면세 제도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나요? 재화의 공급 시기라는 게 나오네요. 재화의 공급 시기. 자, 재화의 공급 시기를 언제로 볼까요? 우리가 공급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그 공급 시기로 과세 기간이 딱 이번 4월에 신고해야 되느냐, 다음 6월에 신고해야 되느냐, 그게 결정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 시기는요, 인도일이 기준이에요. 인도되는 때 일반적으로는. 근데 좀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까 재화의 공급 시기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자, 재화의 공급, 이동이 필요할 때, 인도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예. 1과 2를 적용할 수 없을 때, 공급이 확정되는 때, 어떤 법률적으로 어떤 다른 문서에 의해서 공급이 확정된다고 보면은 그 시기를 우리가 공급 시기라고 해요. 자, 가장 흔한 게 재화의 경우에 이동이 필요한 경우죠. 그래서 인도하는 때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 시기를 보자.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다 인도하는 때일 텐데 거래 형태가 하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줄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예. 재화를 인도하는 때입니다. 인도가 필요 없는 할부 판매가 있을 수도 있다 하면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인도하는 때. 두 번째 줄은 뭐냐?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에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그런 판매 방식. 예. 자, 여기서 상품권만 현재 팔았다는 거예요. 상품권만.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보냐면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거기 때문에 상품권만 판매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에 해당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3월 달에 상품권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 상품권 판매한 것은 4월 달에 부가세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실제로 인도가 일어난 게 아니니까. 그런데 2월 달에 상품권을 판매하고 3월에 그 상품권을 판매한 그 사간, 매입해간 주인이 소비자가 매장에서 3월에 상품을 교환해 갔어요. 그거는 4월에 신고를 해야 된다. 자, 공급 시기가 3월에 해당되니까요. 그래서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는 거예요. 상품권의 경우에 상품권을 파는 시점으로 공급 시기로 보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아까 가구에다가 무슨 칠을 어떤 코팅 작업을 딱 했어요. 그리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죠. 이것도 재화를 인도하는 때예요.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보면은요,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그 밖에 조건부 판매라고 했어요. 조건부 판매 여러분들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홈쇼핑에서 가끔 보게 되면은요, 사용해보고 고객에게 안 맞으면 반품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조건부 판매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은 10일간 사용해 보시라라고 했어요. 근데 10일 동안 사용하고 그 뒤로 아무 말이 없어. 그럼 그게 판매가 일어났어요. 이제 그 회사는 소비자가 이거는 사용하겠다고 결심한 거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이때는 공급 시기로 보는 겁니다. 조건이 성취됐을 건 뭐예요? 사용해 보시라 하고 팔았는데 전화가 딱 왔습니다. 우리 이거 사용할게요. 그러면 조건이 성취된 거예요. 사용할게요. 3월 달에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3월에 공급 시기에 해당되니까 4월에 부가세 신고 그 건에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10일이 기한이 지났어요. 근데 10일 기한 지난 게 4월 3일이에요. 그러면 그건 4월 3일 날이 공급 시기예요. 4월 3일 날. 그러면 4월에 공급 시기에 있는 것은 부가세 신고는 6월에 해야 되죠. 4, 5, 6. 자, 그 다음에는 좀 특이합니다. 장기 할부. 아까 첫 번째 줄에 있는 할부는 단기 할부를 말하는 거예요. 단기 할부는 우리가 할부에서 1차 할부금부터 마지막 할부금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것은 우리가 그냥 할부라고 그러고요. 장기 할부는 첫 번째 할부 기간부터 마지막 할부까지 기간이 1년이 넘으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장기 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할부가 여기서 대표적이고요. 그 위의 것은 뭐냐면은 완성도 기준 지급 할부 개념이에요. 완성도. 완성도가 30%면 30%만 공급한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총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 용역에서 이런 게 많아요. 용역. 용역에서 집 짓는 거. 집을 3억에 짓기로 했어요. 3억에. 그런데 집을 굉장히 좋게 짓다 보니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2년 집을 짓는데 2년이 걸렸는데 우리가 중간중간에 계산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게 바로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예요. 그래서 청구서가 30% 달성했으니까 우리 3억에 30%
900만 원만 달라고 청구서가 옵니다. 이런 것도 장기할부 개념하고 같아요. 그다음에 전기 같은 거, 전력, 도시가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러니까 계속 공급하는 거잖아요. 전기나 그 도시가스 보면은 그냥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급이 언제 끝나죠? 그 집이 이제 건물이 없어져야 공급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전이나 도시가스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냐면 청구서 보내잖아요. 청구서. 그때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사용량. 그래서 그 청구서 보내면은 그게 공급 시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가라는 건 사용 금액이에요. 각 부분. 각 부분이라는 것은 뭐 4월분, 5월분 이런 거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래서 전기 청구서에서 이거는 4월 10일까지 납부하세요 하면 4월 10일 날 공급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5월 달 전기세 5월 10일까지 납부하세요 하고 고지서가 왔어요. 그럼 5월 10일이 공급 시기로 본다. 계속 공급하는 거지만 공급 시기를 나누어서 본다. 자, 장기할부 판매도 마찬가지예요. 장기할부 판매는 자, 이번에 4회차 할부금은 4월 10일까지 납부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4월 10일 날 4월분 그 할부 금액만 공급 시기로 부가세 대상이 된다. 자, 그래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는 요 공급 시기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무인 판매기는 현금을 꺼내는 때 이것도 약간 좀 특이합니다. 무인 판매기의 공급 시기는 현금 꺼내는 날 그날 매출이 된 걸로 부가세 신고를 해주면 돼요. 그다음에 위탁 판매 이거는 수탁자가 판매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탁자가 또는 대리인이 공급한 기준으로 판단하라. 간주 공급은 소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아까 그 간주 공급이 특별한 공급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과세 사업으로 샀는데 면세 사업으로 쓴다든가. 그다음에 그 영업용으로 취득한 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공급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이거예요. 소비한 때. 그 행위를 한 때로 본다. 자, 폐업 시 잔존재화. 이거는 폐업하는 날을 수입 시기로 보는 거예요. 폐업하는 때. 그러니까 폐업한 날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출입니다.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수출이죠. 선저기를 수입 시기로 봐요. 가로 열고 기라는 건 비행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배나 비행기에 적재한 날. 적재한 날이 수입 시기예요. 수출, 공급 시기, 수출의 공급 시기. 그다음에 원양업이나 위탁 판매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수입 시기로 공급 시기로 보고요. 그다음에 외국 인도 수출 또는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도 있는데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네, 공급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그 형태별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시험에서 이론 시험에서 대두될 만한 것들을 보면은 이 장기할부 여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는 거 하고요. 나머지는 다 인도되는 것만 기억을 잘 하시면 돼요. 인도되는 때다. 그리고 이제 반환 조건부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해볼 수도 있어서 다 아실 거예요. 조건이 성취되는 때 이런 거. 그래서 이건 장기할부 판매 좀 기억을 잘 해주시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인도되는 때가 대부분 다 공급 시기가 된다. 장기할부 빼고는.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는 현금 꺼내는 때 이런 약간 특별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또 폐업 시 잔존재화는 폐업하는 때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예, 밑에 주의에 있는 주의사항은 우리가 이것까지 알고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95페이지. 용역의 공급 시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재화라는 것은 물품이기 때문에 인도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인도라고 표현을 안 하고 영무, 즉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용역의 공급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영무라는 건 서비스를 말해요. 만약에 임대업은 그러면 뭐냐? 임대업은 그 임대 시설물 사용하는 때가 공급 시기예요. 사용하는 때. 그래서 4월 달에 임대를 주었다 하면 4월이 공급 시기다. 사용하는 때. 자, 거래 형태에 따라서 공급 시기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래 형태에 따라서 장기 할부는 재화하고 똑같아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네. 그런데 이제 임대업의 경우에 전세금이나 보증금에도 또 부가세가 붙거든요. 전세금이나 임대 보증금에. 네. 자, 임대 사업자가 말이죠. 매월 받는 임대료. 이거는 그 사용되는 때니까 4월달 임대료 받은 것은 4월이 공급시기고 5월달 임대료 받는 것은 5월이 공급시기예요. 그런데 보증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증금 우리가 그 1월달에 보증금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임대사업자가 4월달 신고할 때 자, 1월 1일 날 보증금을 받은 게 있으면 1월달, 2월달, 3월달 세 달이 지났어요. 부가세 과세 기간으로 일반 과세자라고 봅시다. 임대 사업자 중에 일반 과세자. 그러면은 일기 예정이 3개월이잖아요. 자, 보증금 5억 원을 받아놨다고 보면은요. 5억 원에 3개월 이자를 계산합니다. 그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이자율은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시중의 이자율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이자가 소득이 발생한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라고 해요. 월세 받은 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되고 보증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보증금에서 수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수익은 뭐냐? 이자가 나왔다. 이자. 그 이자의 10%. 그거를 과세하는 것을 간주 임대료 과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공급 시기는 언제 보느냐? 과세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그러면 1월부터 3월달까지 세 달치의 이자의 공급 시기는 3월 31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그래서 4월 달에 그 부분에 대한 부가세도 같이 납부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용역의 경우에는요. 이 영무를 제공하다 보니 과세기간이 걸쳐 있을 수가 있어요. 과세기간이. 1기하고 2기가 걸쳐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일정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았다 했을 때 공급 시기는 애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그러니까 그 과세기간이 애정신고 과세기간인지 또는 확정신고 과세기간인지 애정신고 과세기간이면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 확정신고 과세기간이면 그 확정신고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세기간이 둘 이상에 걸쳐 있다 그러면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신고한다. 자, 그 밑에 건 또 뭔가요?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월수로 안분 계산하는 임대료라고 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안분 계산을 했기 때문에 각각 나누어서 해주면 돼요. 이 두 개 다 같은 얘기입니다. 선불로 받은 경우다 하면은 미리 선불로 받고 일은 나중에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선불로 받았거나 또는 후불로 받았어요. 선불 또는 후불.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거. 밑에 거는 임대 용역만 얘기했군요. 위에 거는 그냥 일반 용역을 말했고 밑에 거는 부동산 임대 용역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용역이든 일반적인 그 청소 용역이라든가 이런 나머지 용역 다 마찬가지로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는 거. 다음에 폐업한 경우에도 용역은 폐업일입니다. 그 이외의 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네,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시험에서 다루지는 않고 있어요. 알아두시고. 다음에 거래 장소. 자, 거래 장소는 재화의 공급의 경우는 재화가 이동을 시작하는 장소를 거래 장소라고 하고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를 거래 장소로 판단합니다.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거기를 재화의 공급 장소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 공급 장소가 이슈가 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어떤 우리 과세에서 공급 즉 거래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이 뭐 문제가 되는 일은 별로 없는 편이에요. 자, 용역의 공급 장소는 어딜까요? 그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죠. 밑에 거는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 운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객 같으면 탑승하는 장소, 화물 같으면은 적재하는 장소가 거래 장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참 가볍게 읽고 지나가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제 3절로 넘어갔는데 2절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했던 것은 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었어요. 1교시에 했던 거, 재화의 공급에 관한 거. 그다음에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정리한 거, 그 내용이 핵심 내용이고, 그다음에 공급 시기 방금 했습니다만은 공급 시기가 좀 복잡스럽고 좀 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단순한 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 인도하는 때다. 그다음에 용역은 영무를 제공하는 때. 이게 기본이니까 그 기본을 잘 알고 계시고, 아주 예외적인 게 그 장기 할부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 자동 판매기에서의 공급 시기, 이런 것들이 좀 특별한 공급 시기로 정의가 돼 있죠. 그런 것만 예외적인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절의 내용은 뭐냐?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영세율 한번 알아볼까요? 영세율 제도. 자, 영세율은 개념이 뭐냐?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영세율이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0%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세가 없다는 말이죠. 0원이 나오죠. 0원. 두 번째 설명.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전단계 세액공제법 하에서,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에서 매출세액은 없고, 왜냐하면 공급에 대해서 0%를 적용하니까 매출세액이 0원이 된단 말이에요. 매입세액만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 과세자가 말이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야 돼요. 매출세액은 0원 빼기 매입세액이 1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빼니까 마이너스 100만 원이 나오네요. 영세율 사업자는. 자, 그래서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을 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가 완전하게 면세가 된다. 네, 영세율 제도가 이거구나. 네. 영세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세받는 사업자예요. 네, 완전히 면세받는 사업자. 왜 그러느냐? 공급한 거에 대해서는 세율을 0%를 적용해. 그런데 공급하려고 사온 거, 사올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다 공제해줘요. 그러니까 납부할 세금이 항상 마이너스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신고해가지고 세무서에서 우리 통장으로, 법인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 이거죠. 환급을 받아요 항상. 그러므로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면제가 되는 사업자가 영세율 사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영세율은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에 적용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수출에 적용하는 제도. 그러니까 수출하는 사업자는 완전 면세 사업자예요. 그러나 외화 획득의 장려를 위해 국내 거래에도 일부 적용된다. 그래서 자, 수출하는 거에 영세율 적용하는 건 무슨 원칙 때문에요? 소비지구 과세 원칙 때문에. 국내에서 소비 안 하니까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은 했으나 세금은 0원. 네. 그런데 외화 획득 장려를 위해서, 외화는 뭐예요? 달러. 네. 달러 획득 장려를 위해서 수출이 아닌데도 영세율 적용하는 사례가 국내 거래에서 일부 있다. 네, 어떤 것인지 그 밑에 나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자, 영세율 적용 대상. 첫 번째 보면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네.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 사업자가 그러니까 없어요. 영세율 사업자 하면 무조건 과세 사업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농산물을 재배해가지고 수출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요, 과세 사업자로 바꿔야 돼요. 네. 왜 그러느냐? 농산물이 면세 사업자입니다. 근데 국내 공급을 할 거라면 면세 사업자가 유리하겠지만 수출을 한다 그러면 자, 그걸 생산하려고 하우스도 지어야 되고 거기 무슨 그 하우스 관리하기 위해서 중장비도 이렇게 도입해야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 부가가치세가 많이 들어가요. 예. 그 하우스 운영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 싶은데 공제를 못 받네요. 왜냐? 면세 사업자니까. 그러면 면세 포기 신청을 딱 합니다. 면세 포기. 아까 저기 그 간이과세 포기제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면세 사업자가 면세 포기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런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은 면세 포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비거주자나 또는 외국 법인의 경우에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네. 자, 국내에서 외국 법인인데 국내에서 수출을 하는 법인이에요. 또는 개인 사업자예요. 그랬을 때 그 해당되는 국가, 만약에 그 국가가 만약에 일본 국가다. 그러면 일본 국가에서도 우리나라 국내 법인이 일본에서 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해 준다면 우리나라도 그 상대적으로 적용을 한다 이거예요. 예, 똑같이
상대 국가에서 적용해 주는 대로. 그래서 비거주자 하면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외국 법인이라는 건 국내 법인이 아닌 외국 법인을 말합니다. 상호주의에 따라 판단한다. 외국 법인은 상호주의에 따라 판단한다. 97페이지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제 96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97페이지에서 적용 대상 거래를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적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거기서부터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